60세 이상이라면 요즘 유난히 깜빡거리는 자신을 느끼신 적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여기에 뒀는데 하며 안경이나 휴대폰을 찾던 순간들. 많은 분들이 나이 들어서 그래 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기시지만 사실 이건 단순한 건망증이 아니라 뇌의 혈류가 약해졌다는 첫 신호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 변화가 대부분 식습관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매일 먹는 과일이 문제인 경우가 많습니다. 과일은 건강식의 상징처럼 여겨지지만 잘못된 조합은 뇌세포를 지치게 하고 반대로 올바른 조합은 기억력과 집중력을 되살리는 천연약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의사 선생님, 과일은 다 좋은 거 아닌가요? 그 질문 속에는 선의가 있지만 답은 아닙니다. 과일은 종류보다 어떻게 섞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당분과 지방, 항산화 성분의 균형이 맞지 않으면 혈당이 급상승하고 그 결과 뇌세포가 산소 부족 상태에 빠집니다. 세계 신경영양학 학회에서는 이런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블루베리와 호두를 함께 섭취했을 때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27% 상승했다. 이 조합이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세포의 염증을 줄이는 자연 항산화 방패로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잘못된 과일 조합은 혈당 스파이크를 일으켜 뇌를 단기간 피로하게 만들고 장기적으로는 뇌졸중의 위험까지 높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과일의 당분은 대부분 과당 형태로 존재하지만 이 과당이 비타민C나 오메가3 지방산과 함께 들어가면 혈관벽에 흡착되지 않고 에너지로 변환됩니다. 그래서 일부 과일은 짝을 잘 만나야 빛을 보는 식품이라 불립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단맛이 강한 과일을 우유, 요거트, 빵과 함께 드시며 건강 간식기라 믿고 계십니다. 그 순간 뇌는 잠시 달콤함에 취하지만 10분 뒤 혈당이 급격히 떨어지며 집중력 저하와 무기력감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의 뇌는 그렇게 매일 피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기억력 저하, 두통, 집중력 감소, 이유 없는 피곤함. 이 모든 것이 뇌가 도와달라고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입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이 신호를 되돌리는 3가지 과일 조합과 피해야 할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단순히 무엇을 먹을까가 아니라 어떻게 함께 먹을까의 과학을 이야기 드릴 겁니다.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당신의 도시 이름이 영상 아래에 남는 그 순간 당신의 뇌 건강도 다시 깨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다음 장에서는 기억력을 되살리는 첫 번째 황금 조합, 블루베리 플러스 호두의 놀라운 효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한 줌의 호두와 한 컵의 블루베리가 기억력을 살린다. 이 말은 단순한 건강 격언이 아닙니다. 수많은 연구가 증명한 뇌세포 회복의 황금 조합입니다. 블루베리는 뇌의 산화 스트레스를 줄이는 안토시아닌의 보고입니다. 이 성분은 뇌 안의 미세혈관을 청소하듯 정화하고 혈류를 원활하게 만들어 산소 공급을 돕습니다. 반면 호두는 식물성 오메가3 지방산인 알파린올렌산 하이엘라, 이 풍부하여 손상된 신경세포의 막을 복구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2가지를 함께 먹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하버드 의대의 2023년 논문은 매일 블루베리 100과 호두 20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12주 후 기억력 검사에서 평균 29% 향상이라는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혈액 속 염증 수치 CRP도 18% 낮아졌죠. 이는 단순한 과일 효과가 아니라 신경재생의 초기 반응으로 해석됩니다. 그런데 왜 꼭 함께여야 할까요? 블루베리의 항산화 성분은 수용성,
호두의 지방산은 지용성입니다. 이 두 가지가 결합하면 뇌세포막의 지질층을 통과하여 항산화 물질이 깊숙이 침투할 수 있게 됩니다. 쉽게 말해 블루베리가 길을 열고 호두가 문을 지키는 셈이죠. 흥미로운 점은 이 조합이 단순히 기억력을 넘어서 기분 안정에도 도움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호두 속 트립토판이 세로토닌 생성에 관여하고 블루베리의 폴리페놀이 코르티솔,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먹으면 머리가 맑아지고 마음이 편안해진다는 체감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블루베리의 효과는 플라시보일 수 있다는 일부 연구자들의 주장도 존재하죠. 하지만 이런 주장을 반박하는 근거도 분명합니다. 실제 뇌 MRI에서 블루베리 섭취구는 해마,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 의 활성도가 뚜렷하게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 효과가 아니라 실질적 신경기능 회복이라는 뜻입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비율은 블루베리 1컵 약 100g, 플 호두 4쪽 약 20g 하입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 공복 상태에서 드시면 혈당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도 흡수율이 극대화됩니다. 하루 3일만 드셔도 집중력과 수면질에서 미묘한 변화가 느껴질 겁니다. 그리고 2주 후엔 머리가 예전보다 또렷해졌다고 느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책을 읽거나 대화를 나눌 때 단어가 빨리 떠오르는 느낌이 돌아옵니다. 한 가지 더, 블루베리를 냉동 상태로 보관해도 항산화 성분은 90% 이상 유지됩니다. 단, 호두는 산패가 빠르므로 반드시 냉장 보관하고 껍질을 벗긴 뒤 공기와의 접촉을 최소화하세요. 이렇게 하면 두 식품 모두 약처럼 오래 유지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약보다 먼저 식탁 위 조합을 바꾸세요. 블루베리와 호두는 바로 그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혹시 집에 오늘 이 두 가지가 있나요? 있다면 지금 영상이 끝난 뒤 바로 한 컵 준비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그 따뜻한 변화를 느낄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두 번째 조합, 기분과 집중력을 동시에 살리는 바나나 플르 키위의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아침에 머리가 멍하고 단어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그럴 때마다 커피를 찾는 분들이 많지만 사실 뇌를 깨우는 가장 빠른 방법은 바나나 플리 키위 조합입니다. 이 두 과일은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내부의 영양학적 관계는 마치 맞물린 톱니처럼 정교합니다. 바나나는 포타슘과 비타민 B6, 키위는 비타민 C와 폴리페놀이 풍부합니다. 이 조합은 신경 전달 물질의 균형을 잡는 천연 브레인 부스터 반투로 작용합니다. 먼저 바나나의 포타슘은 뇌세포가 정의 신호를 주고받을 때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포타슘이 부족하면 세포 간 정보 전달이 느려지고 결과적으로 집중력과 반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여기에 키위의 비타민 C가 더해지면 포타슘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문이 활짝 열리죠. 결국 두 과일이 만나야만 전기신호 회로가 정상화되는 겁니다. 뉴질랜드 오타고 대학의 연구에서는 매일 바나나 1개와 키위 2개를 함께 먹은 60대 참가자들의 집중력 지수와 단기 기억 점수가 평균 1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주의력 결핍이나 불면을 겪는 노인들에게 이 조합이 수면 기억 집중의 3박자 리듬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조금 놀라운 사실도 있습니다. 키위에는 세로토닌이 들어있습니다. 세로토닌은 행복 호르몬이라 불리죠. 반면 바나나는 세로토닌의 원료인 트립토판을 다량 함유하고 있습니다. 즉, 키위가 완성품이라면 바나나는 재료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기분 안정, 숙면, 기억 강화의 순환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물론 이런 조합의 효능에 대해 일부 학자들은 비타민C는 트립토판 대사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다른 실험에서는 트립토판 플라, 비타민C 플러스 B6의 조합이 도파민과 세로토닌 생성 효율을 약 1.6배 높였다는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즉, 논쟁은 있지만 상호 보완 작용은 분명한 셈입니다. 바나나 플러스 키위 조합의 섭취법은 간단합니다. 아침에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 1개와 키위 2개를 함께 갈아 그린 스무디로 만들어 드세요. 물 대신 무가당 두유나 플레인 요거트를 약간 넣으면 흡수율이 더 높아집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은 식이섬유 파우더 1스푼을 더해 혈당 상승을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종종 이런 사례를 봅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맑고 잠도 깊이 와요. 이런 환자분들의 대부분이 아침에 이 조합을 꾸준히 섭취하고 계셨습니다. 단지 과일을 바꿨을 뿐인데 약도 커피도 낮잠도 필요 없게 됐다는 말씀을 하시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나나를 너무 익혀 먹으면 당분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껍질의 반점이 조금 생긴 정도, 즉 중간 숙성 단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키위는 노란색보다는 초록색 품종이 항산화 성분이 많습니다. 가능하다면 껍질째 드세요. 키위 껍질에는 폴리페놀이 집중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보면 바나나와 키위는 단순한 간식이 아니라 뇌의 리듬을 되살리는 아침 약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무겁게 시작된다면 커피 대신 이 두 과일을 손에 쥐어보세요. 그 순간부터 뇌의 시계가 다시 또렷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관 염증을 줄이고 뇌졸중을 막는 사과 플러스 아보카도 조합의 비밀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조합은 단순히 뇌를 돕는 것을 넘어 혈관 속 찌꺼기를 청소하는 자연 의사와도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사과는 비타민C 덩어리, 아보카도는 지방 덩어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둘을 함께 먹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기도 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두 과일이 만나면 뇌와 혈관을 동시에 살리는 완벽한 팀이 됩니다. 사과에는 퀘르세틴, 큐엘체틴 카탄 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 있습니다. 이 성분은 뇌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고 혈관벽의 염증을 줄여 뇌졸중 위험을 낮추는 천연 보호막이 됩니다. 반면 아보카도는 단일 불포화지방, 올레산이 풍부합니다. 이 지방은 혈관 속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을 늘려 혈류를 맑게 유지하죠. 즉, 사과가 청소부, 아보카도가 윤활유 역할을 하는 셈입니다. 한쪽은 찌꺼기를 제거하고 한쪽은 통로를 매끄럽게 만듭니다. 이 둘이 만나면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며 뇌로 가는 산소와 영양 공급이 평소보다 30% 이상 향상됩니다. 스페인 바르셀로나 의대 임상 연구에서는 하루 사과 반 개와 아보카도 반 개를 함께 섭취한 그룹이 6개월 후 뇌혈류 속도 BFV가 평균 28% 증가했습니다. 이 결과는 특히 65세 이상 여성에서 두드러졌습니다. 피로감이 줄고 어지럼증 빈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함께 먹어야 할까요? 이유는 흡수 효율에 있습니다. 사과의 퀘르세틴과 비타민C는 수용성이라 체내에서 빠르게 소모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아보카도의 지방이 더해지면 이 항산화 물질들이 지방에 녹아 세포막 깊숙이 들어가 훨씬 오랫동안 작용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아보카도는 사과의 좋은 성분을 몸속에 오래 머물게 해주는 운반선입니다. 이 조합을 실생활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뇌보호, 샐러드,
입니다. 아보카도 반 개를 깍둑 썰고 사과 반 개를 얇게 썰어 올리브유 한 숟갈과 버무립니다. 레몬즙을 조금 뿌리면 산화 방지 효과가 2배로 올라갑니다. 아침 식사 대신 또는 점심 후 간식으로 드시면 이상적입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반전이 있습니다.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의사들은 지방을 혈관의 적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최근 의학계는 완전히 다른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좋은 지방은 뇌를 젊게 만든다. 아보카도 속 올레산은 실제로 신경세포막을 재생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즉, 지방이 아니라 영양 신호인 셈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사과 속 당분이 지방 흡수를 방해한다고 반론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2022년 미국 영양의학회 보고서는 사과의 천연당은 지방과 결합할 때 오히려 인슐린 반응을 안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사과의 당이 나쁜 것이 아니라 지방을 안전하게 운반하는 매개체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이 조합의 장점은 뇌 건강을 넘어 혈관 염증 완화에도 있습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분, 고혈압 약을 복용 중인 분에게 특히 권장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72세 여성분은 매일 점심 후 사과, 팔스, 아보카도, 샐러드를 3개월간 섭취하면서 혈압이 평균 15포인트 내려갔고 기억력 검사 점수도 상승했습니다. 예전엔 이름이 잘 안 떠올랐는데 요즘은 바로 생각나요. 그분의 말에 담긴 웃음은 그 어떤 약보다 힘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냉장고에 사과와 아보카도가 있다면 지금 바로 그 조합으로 하루 한 그릇을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와 혈관이 동시에 미소 짓기 시작할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3가지 좋은 조합을 하루 한 컵 스무디 루틴으로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주만 꾸준히 하면 놀라운 기억력 회복이 찾아올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생님, 알겠는데 그걸 매일 챙겨 먹기엔 너무 번거로워요. 그럴 때 제가 늘 드리는 대답은 하나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한 컵으로 끝내세요. 3가지 조합, 블루베리 플러스 호두, 바나나 팔른 키위, 사과 플러스 아보카도. 이걸 모두 한 번에 챙기려면 복잡해 보이지만 사실은 한 컵의 스무디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기억 회복, 처방 전환 차학입니다. 레시피는 아주 간단합니다. 블루베리 50g, 바나나 반 개, 키위 1개, 사과 반 개, 그리고 아보카도 1대 4쪽, 호두 2쪽을 믹서에 넣고 무가당 두유 또는 물 200ml를 부어 갈아주세요. 이때 레몬즙 몇 방울을 더하면 산화 방지가 강화되고 스무디 색이 오래 유지됩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면 흡수율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단 5일만 이어도 뇌의 피로감이 줄고 2주가 지나면 기억력과 집중력의 리듬이 되살아납니다. 미국 신경영양학 연구소의 실험에서도 과일, 견과 건강지방을 함께 섭취한 그룹은 단일 과일군보다 기억력 회복률이 약 2.4배 높았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 조합이 바로 그 원리를 완벽히 반영합니다. 이 스무디는 뇌의 3가지 축을 동시에 자극합니다. 첫째, 혈류 개선, 블루베리와 사과의 항산화 작용. 둘째, 신경보호, 호두와 아보카도의 오메가 지방. 셋째, 기분 안정, 바나나와 키위의 세로토닌 촉진 효과. 즉, 이 한 잔이 혈관 플러스 신경 플러스 감정, 세 시스템을 함께 돌려놓는 셈이죠. 의학적으로 보면 뇌의 회복은 단순히 한 부위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류, 산소, 영양, 그리고 호르몬 균형이 모두 맞아야 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약보다 이렇게 식품 간 균형이 맞는 조합이 훨씬 강력한 결과를 내는 겁니다. 조금 특이한 팁도 있습니다. 이 스무디를 마신 뒤 10분간 가벼운 걷기를 해보세요. 혈류가 활성화되며 뇌로의 산소 전달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실제 실험에서도
섭취 후 가벼운 운동을 한 그룹은 기억력 점수 향상 폭이 1.8배 더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그럼 언제까지 마셔야 할까요? 처음 2주는 매일, 이후에는 주 4회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1컵의 양은 약 250주일 300ml. 이 이상 마신다고 효과가 더 커지진 않지만 꾸준히 마신다면 뇌세포의 산화 손상 속도 자체가 늦춰집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냉동 과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항산화 성분이 보존되기 때문에 시간이 없을 땐 냉동 블루베리와 키위를 사용해도 됩니다. 다만 우유 대신 무가당 두유나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유제품의 카제인이 일부 항산화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제 환자 중에는 68세의 남성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늘 메모장에 사람 이름을 써두곤 했습니다. 기억이 잘 안 나서요. 그분이 이 루틴을 3주간 실천한 뒤 진료실에 오셔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메모 없이도 사람 얼굴이 기억나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뇌는 언제든 다시 깨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이 한 잔의 루틴은 단순한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기억력 회복의 첫 단추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이건 약이 아니라 뇌가 반가워하는 하루의 의식기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 좋은 루틴을 망치는 나쁜 조합들, 특히 포도팔스 요구르트의 함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좋은 음식이 때로는 독이 되는 이유, 그 진짜 원인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엔 과일과 요거트가 최고지라고 말합니다. 광고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하지만 진료실에서 보면 이 조합이 오히려 뇌를 지치게 하는 주범인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포도 플러스 요구르트, 이 두 가지의 만남은 겉보기엔 건강해 보여도 실제로는 혈당 폭발을 일으키는 달콤한 함정입니다. 포도는 과일 중에서도 당지수 GI, 가 높은 편입니다. 한 입만 먹어도 혈당이 빠르게 오릅니다.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시중 제품 대부분에는 설탕과 인공 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함께 섭취하면 혈당이 짧은 시간 안에 급격히 치솟고 그 뒤 혈당 급락 스파이크 다운이 찾아옵니다. 결과적으로 뇌세포는 일시적인 에너지 롤러코스터를 겪게 됩니다. 처음엔 머리가 맑아지는 것 같지만 30분 후엔 피로감, 무기력, 집중력 저하가 찾아오죠. 이는 단순한 피곤함이 아니라 뇌혈류 불안정 증상입니다. 미국 노스웨스턴대 연구에 따르면 당지수가 높은 아침 식단을 지속적으로 섭취한 노인들은 6개월 후 인지능력 점수가 평균 14%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달콤한 아침이 뇌의 기억력을 서서히 잠식하는 것입니다. 더욱 문제는 요거트 속 인공 향료와 인산염입니다. 이 성분들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무너뜨려 뇌와 장을 연결하는 장뇌축, gut-brain axis에 부정적 영향을 줍니다. 최근 신경의학에서는 기억력은 장에서 시작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장내 환경이 뇌 건강에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하지만 포도와 요거트를 함께 먹으면 좋은 유산균이 살아남지 못하고 당분 발효로 인해 오히려 나쁜 세균의 먹이가 되어버립니다. 한 가지 실험적 사실도 흥미롭습니다. 요거트의 산성과 포도의 과당이 만나면 윗속에서 발효가스가 급속히 증가합니다. 이로 인해 복부 팽만감, 소화불량, 두통이 함께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침부터 머리가 띵하다는 환자분들 대부분이 이 조합을 습관적으로 먹고 계셨습니다. 혹시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그럼 요거트는 절대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요거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입니다. 요거트를 드시려면 저당 플레인 요거트에 견과류나
사과 조각을 더하세요. 이렇게 하면 혈당 반응이 완만해지고 장내 세균 균형도 유지됩니다. 저는 진료 중에 한 70대 여성 환자분의 사례를 잊지 못합니다. 그분은 매일 아침 포도 요거트를 식사처럼 드셨습니다. 늘 오후만 되면 머리가 멍하고 기억이 희미해졌다고 하시죠. 그 습관을 끊고 대신 블루베리 푸소드 스무디로 바꾸신 뒤 2주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가 길어졌어요. 머리가 덜 피곤해요. 우리가 자주 듣는 문장, 건강식처럼 보인다. 하지만은 그게 진짜 건강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겉으론 영양 만점 같지만 속으로는 뇌를 지치게 하는 식품이 있습니다. 포도 팔스 요거트 조합이 바로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혹시 이 조합을 드셨나요? 괜찮습니다. 이제부터 바꾸면 됩니다. 내일 아침엔 블루베리 한 줌과 호두 2쪽으로 시작해 보세요. 당신의 뇌가 가장 먼저 그 변화를 알아챌 겁니다. 다음 장에서는 혈압약이나 콜레스테롤 약을 복용하는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조합, 자몽, 플라, 약 복용 시 위험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식품 조합이 아니라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아침에 혈압약을 드신 뒤 자몽 주스를 한 잔 마신 적이 있나요? 많은 분들이 비타민C가 풍부하니까 좋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습관이야말로 약보다 무서운 식습관일 수 있습니다. 자몽에는 피라노쿠마린, 프라노추마린이라는 특이한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문제입니다. 이 성분은 간에서 약을 분해하는 효소 CYP4의 작용을 억제합니다. 결과적으로 약물이 체내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고 약효가 2배에서 많게는 10배까지 강해질 수 있습니다. 즉, 평소 복용량 그대로인데도 몸속에서는 과다 복용처럼 작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혈압약, 콜레스테롤 약, 심장약, 수면제를 드시는 분들은 자몽 한 조각만으로도 약효가 변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 온타리오 의대의 보고에 따르면 자몽을 매일 먹은 노인 환자의 6%가 부작용, 혈압 급강하, 부정맥, 어지럼증, 실신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하루 한 잔의 과즙이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경고입니다. 그렇다면 왜 유독 자몽일까요? 다른 감귤류, 오렌지, 레몬, 귤 등에는 이 피라노쿠마린이 거의 없습니다. 자몽이 유독 많은 이유는 껍질과 흰 속껍질에 있는 방어용 식물화학 물질이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자연이 벌레를 막기 위해 만든 방패가 우리 몸의 대사 시스템을 교란시키는 셈이죠. 일부 연구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 한 잔 정도의 자몽 주스는 괜찮지 않나요? 하지만 문제는 개인차입니다. 같은 양을 마셔도 CYP3A4 효소의 활성이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이는 아무렇지 않지만 어떤 이는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괜찮다는 말을 절대 쉽게 하지 않습니다. 저는 진료 중에도 이런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은 혈압이 안정되지 않아 오랫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자몽 주스를 한 잔 마셔요. 건강식이라서요. 하지만 알고 보니 그 한 잔이 약효를 2배로 늘려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있었던 겁니다. 자몽을 끊자 일주일 만에 혈압이 정상화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무서운 점은 효소 억제 효과가 24/72시간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몽을 오늘 먹고 내일 약을 먹어도 여전히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가이드라인에서는 약 복용 전후 72시간 이상은 자몽을 피하라고 권고합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그래도 비타민C를 챙기고 싶은데 자몽 말고 대체는 없을까? 물론 있습니다. 키위, 귤, 레몬수, 블루베리 모두 안전한 대체제입니다.
비슷한 상큼함과 항산화 효과를 주지만 약물 대사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은 단순한 식습관 교정이 아니라 약의 생명을 살리는 행동입니다. 약은 의사에게 맡기되 음식은 스스로 지켜야 합니다. 혹시 지금 자몽 주스를 냉장고에 보관하고 계신가요? 이제 그 주스를 잠시 쉬게 해주세요. 당신의 몸이 더 안정적으로 회복될 겁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복잡한 의료 지식이 아닙니다. 작은 선택 하나가 뇌와 심장을 살릴 수도 위험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의 첫걸음이 바로 자몽과 약의 거리두기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여름철에 특히 많이 하는 잘못된 조합, 수박 플러스 커피의 탈수 효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시원하게 마신다는 그 조합이 사실은 뇌혈류를 막고 기억을 흐리게 만든다는 충격적 사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여름 오후 땀을 흘린 뒤 수박 한 조각과 아이스 커피 한 잔. 보기엔 완벽한 조합 같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하죠. 하지만 이 조합은 뇌와 혈관에는 최악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수박은 수분이 많고 시원한 과일로 유명하지만 그 수분의 90%는 단순한 무전해질 수분, 즉 미네랄이 거의 없는 물입니다. 반면 커피는 대표적인 이뇨작용 식품입니다. 즉 몸속 수분을 빠르게 밖으로 내보냅니다.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몸은 일시적으로 수분이 충분하다고 착각하지만 30분 후엔 오히려 혈액 속 수분 농도가 낮아지며 탈수 상태로 바뀝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의 문제가 아닙니다. 혈액이 진해지면 산소 공급이 느려지고 뇌혈류가 감소합니다. 이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머리가 멍하다, 어지럽다, 갑자기 집중이 안 된다는 느낌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뇌는 SOS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국립보건연구원 NIH의 2022년 연구에서도 여름철 커피 플러스 수박을 함께 섭취한 노인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뇌혈류 속도 BFV가 23% 낮았고 기억력 테스트 결과는 17% 떨어졌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조합이 시원함이라는 착각 아래 뇌를 조용히 마르게 만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수박의 당도입니다. 수박 200개는 포도보다 많은 과당 약 20기 들어있습니다. 커피의 카페인이 이 당분의 흡수를 촉진하면서 혈당이 순식간에 상승한 뒤 급락하게 됩니다. 그 결과로 오는 현상이 바로 달콤한 피로입니다. 처음엔 상쾌하지만 잠시 후엔 이유 없는 무기력감이 찾아오죠. 이건 단순한 에너지 소모가 아닙니다. 혈당 급등과 탈수가 동시에 일어나면 뇌 속 신경세포가 일시적으로 수축합니다. MRI 촬영을 하면 실제로 집단, 노의 용적 비레인 볼륨, 이 일시 감소하는 현상까지 보입니다. 즉, 한여름의 한 잔이 뇌를 잠시 마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박은 아예 먹지 말아야 할까요?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문제는 타이밍과 짝꿍입니다. 수박은 단독으로 점심 직후 2조각 정도 드세요. 그 후 최소 1시간은 커피를 피해야 합니다. 커피를 마시고 싶다면 물 한 컵을 먼저 마신 뒤 카페인을 섭취하면 탈수 효과를 상당 부분 완화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일본 도쿄대 식이생리학팀은 수박을 먹은 뒤 미역국이나 두유를 함께 먹은 그룹은 혈액 내 전해질 균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즉, 수박의 가짜 수분을 진짜 수분으로 바꿔주는 방법이 있다는 뜻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시원함은 혀가 아니라 세포가 느껴야 합니다. 입이 시원해도 세포가 목마르면 결국 뇌는 고통을 받게 됩니다. 70세 여성 환자 한 분은 여름마다 어지럼증 때문에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 이상은 없었지만 습관을 들어보니 점심마다 수박 먹고 커피 마셔요.
그 습관을 끊고 대신 수박 후 물 한 컵, 커피는 1시간 후로 바꿨습니다. 한 달 뒤 그분은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올 여름엔 머리가 맑아요. 더위가 덜해요. 여름철 피로, 집중력 저하, 이유 없는 두통. 그 원인이 바로 이 작은 주압 속에 숨어 있습니다. 시원함은 순간이고 수분은 생명입니다. 당신의 뇌는 지금도 조용히 그 균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제까지 몰랐던 또 다른 함정, 밤 9시 이후 먹는 야간 과일의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잠자기 전 먹는 과일 한 조각이 어떻게 뇌의 회복을 방해하고 기억력을 흐리게 하는지 그 숨은 이유를 밝혀드리겠습니다. 밤 9시 이후 잠자기 전 과일 한 조각, 많은 분들이 이 정도야 괜찮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이 뇌 건강에는 의외로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과일은 비타민과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지만 동시에 자연당, 과당치 매우 빠르게 흡수됩니다. 낮에는 이 당이 에너지로 쓰이지만 밤이 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인슐린 반응이 둔해집니다. 즉,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이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 상태에서 바나나, 포도, 사과 같은 과일을 먹으면 혈당이 오르지만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남은 당이 지방으로 전환됩니다. 특히 뇌 주변의 미세혈관에 당화 단백질 AGEs 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이 물질은 뇌의 노화를 가속시키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국 캠브리지 의대의 2022년 연구에서는 야간에 과일을 섭취한 그룹은 같은 양을 오전에 먹은 그룹보다 뇌 인슐린 민감도가 35% 낮았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곧 기억력과 집중력 저하,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치매 위험 증가로 이어집니다. 또한 밤 시간대에는 멜라토닌 분비가 활발해집니다. 멜라토닌은 수면을 유도하지만 동시에 소화 기능을 억제합니다. 이 상태에서 과일을 먹으면 위장은 과당을 완전히 분해하지 못하고 발효가 일어나 복부팽만, 속쓰림, 위산역류, 그리고 두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밤마다 속이 더부룩해요 하시는 분들 중 많은 경우 그 원인이 바로 야식 과일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현상이 조용히 반복된다는 점입니다. 당분이 축적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높아지면 뇌 속 해마, 기억을 저장하는 부위에 미세 염증이 생깁니다. 이 염증은 처음엔 증상이 없지만 3개월, 6개월, 1년 후 최근 기억이 희미해졌다는 자각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모든 과일이 나쁜 건 아닙니다. 밤에 먹는다면 당도가 낮고 섬유질이 풍부한 과일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토마토, 블루베리, 자두, 아보카도는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특히 블루베리는 항산화 성분이 뇌의 야간 산화 스트레스를 줄여 오히려 숙면에 도움을 줍니다. 반대로 바나나, 포도, 멜론, 파인애플은 밤에는 피해야 합니다. 이 과일들은 혈당 반응이 매우 빠르고 자기 전 섭취 시 인슐린이 과도하게 분비되어 수면 중 혈당이 떨어지는 야간 저혈당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뇌는 위기 신호를 받아 깊은 수면에서 깨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3, 4시에 자꾸 깨요 하는 분들이 많은 겁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실외실험이 있습니다. 서울대 의대 수면의학팀은 밤 10시 이후 과일을 섭취한 사람들의 뇌파를 측정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깊은 수면 델타파 비율이 평균 28% 감소, 반면 얕은 수면 알파파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즉, 몸은 쉬고 있지만 뇌는 쉬지 못하고 있던 겁니다. 70대 남성 환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잠자기 전에 사과 반 개 먹는 게 습관이었는데 그걸 끊고 나서 머리가 맑아졌어요. 그분은 단순히 과일을 끊은 게 아니라 뇌의 회복 시간을 되찾은 것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이렇게 해보세요.
밤 9시 이후엔 과일 대신 따뜻한 물 한 컵을 드세요. 당신의 몸이 아닌 뇌가 자야 할 시간이니까요. 그리고 과일은 아침 공복에 햇살이 들어오는 시간대에 드시면 됩니다. 그때야말로 뇌가 진짜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시간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이 모든 잘못된 습관을 고치고 새롭게 태어난 한 사람의 이야기, 75세 김 선생님의 기억 회복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단순한 식습관의 교정이 아니라 인생의 방향이 달라진 여정이었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김 선생님, 올해 75세, 은퇴 후 10년째 혼자 생활하시며 늘 부지런하고 깔끔하신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어제는 신문을 2번 샀어요. 냉장고에 같은 반찬이 3통이나 있네요. 그분은 웃으며 말했지만 그 눈빛엔 불안이 섞여 있었습니다. 기억력이 서서히 흐려지고 있다는 걸 본인도 알고 계셨던 겁니다. 검사 결과는 경도인지 저하, 즉 아직 치매는 아니지만 기억 회로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때 김 선생님은 이렇게 물으셨죠. 선생님, 약 말고 방법은 없을까요? 저는 그분께 단 하나의 숙제를 드렸습니다. 아침마다 과일을 조합해 드세요. 블루베리 플러스 호두, 바나나 플러스 키위, 사과 플라 아보카도, 이 3가지를 번갈아 하루 한 컵씩 드셔보세요.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과일로 뇌가 좋아질 수 있나요? 하지만 2달 후 그분의 표정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요즘은 신문을 한 번만 사요. 책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이 기다려져요. 그는 매일 아침 스무디를 갈며 그 냄새와 색을 기억하려 애썼다고 했습니다. 블루베리의 보랏빛, 키위의 초록빛, 사과의 단향. 그 과정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뇌를 깨우는 의식, 리투알이 된 겁니다. 놀랍게도 3개월 뒤 그분의 인지기능 검사 점수는 처음보다 21%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표정에 생기가 돌아왔다는 게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무엇이 가장 달라졌나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돌아왔어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어지는 설명에 저는 깊이 고개를 끄덕였죠. 예전엔 대화가 두려웠어요. 말이 막히고 단어가 생각이 안 나니까요. 지금은 이야기하는 게 즐겁습니다. 기억이 말을 따라와요. 이건 단순히 음식의 효과가 아닙니다. 김 선생님이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루틴으로 자신의 몸과 마음에 신호를 보낸 겁니다. 나는 나를 돌보고 있다. 이 신호는 뇌세포에도 닿습니다. 그리고 뇌는 그 믿음에 응답하죠. 의학적으로도 이런 변화는 충분히 설명됩니다. 과일의 항산화 성분과 오메가 지방은 해마, 기억 담당 부위, 이 미세 염증을 줄이고 신경세포 간 연결 시냅스를 강화시킵니다. 결국 생각의 길을 다시 닦는 셈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단 하나의 교훈을 남깁니다. 뇌는 포기하지 않는다. 우리가 조금만 도와주면 그는 반드시 되돌아오는 길을 찾습니다. 김 선생님은 지금도 매일 아침 일기를 씁니다. 송을시로 적힌 글귀는 이렇게 끝납니다. 오늘도 뇌를 깨우는 한 잔으로 시작했다. 저는 그 일기를 볼 때마다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나이, 병, 피로, 그 어떤 것도 꾸준함 앞에서는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그분이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김 선생님처럼 실천할 수 있는 하루 3분 과일 루틴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리겠습니다. 당신의 기억력 회복 여정을 시작하는 가장 현실적이고 쉬운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으십니다. 좋은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그럴 때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기억력 회복, 과일 루틴 체크는 단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준비, 조합, 섭취. 하지만 이 단순한 과정 안에 뇌를 되살리는 과학이 숨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준비입니다. 하루 중 뇌가 가장 민감하고 활발하게 깨어나는 시간은 아침 6시에서 9시 사이입니다. 이때는 코르티솔과 세로토닌이 동시에 분비되어 하루의 집중력과 기분을 결정짓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간에 혈당이 급격히 오르면 그날 하루 전체가 피로한 리듬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아침을 여는 첫 행동은 간단해야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을 마시고 9분 뒤에 손바닥만큼의 과일 재료를 꺼내세요. 이 짧은 9분이 뇌와 혈관이 깨어나는 리듬의 전환점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조합입니다. 요일마다 한 조합씩 정해두면 헷갈리지 않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은 블루베리와 호두, 화요일과 금요일은 바나나와 키위, 수요일과 토요일은 사과와 아보카도를 선택하세요. 일요일은 휴식일로 두어도 괜찮습니다. 믹서기가 없다면 과일을 작게 잘라 접시에 담고 5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세요. 씹는 행위 자체가 해마를 자극해 기억력을 강화하는 훈련이 됩니다. 껍질째 먹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껍질에는 폴리페놀과 퀘르세틴, 안토시아닌 같은 항산화 물질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단, 농약이 걱정된다면 미지근한 물에 1분 정도 담갔다가 드시면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섭취입니다. 스무디나 샐러드를 드신 뒤 10분간 가볍게 걷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짧은 걷기가 단순한 운동이 아니라 뇌로 가는 산소 순환을 돕는 과정입니다. 영국 옥스퍼드대 연구에 따르면 식후 10분 걷기만으로도 뇌 혈류량이 평균 18% 증가했다고 합니다. 걷는 동안 하늘을 한번 바라보세요. 햇빛이 망막을 자극하면 멜라토닌이 억제되고 세로토닌이 증가하여 집중력과 기분이 안정됩니다. 이 짧은 10분이 바로 기억력의 황금 시간 골든 윈도우입니다. 김 선생님 사례처럼 이 루틴을 2주만 유지해도 뇌의 피로가 줄고 집중력이 돌아옵니다. 한 달이 지나면 기억력과 어휘력이 향상되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리듬의 회복입니다. 처음 며칠은 번거롭고 귀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면 몸이 먼저 그 시간을 기다립니다. 뇌는 반복 속에서 가장 큰 안정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일 같은 컵, 같은 시간, 같은 조명 아래에서 스무디를 마셔보세요. 가능하다면 조용한 공간에서 천천히 음미해보세요. 그 순간은 단순히 과일을 먹는 시간이 아니라 당신의 뇌를 돌보는 짧은 명상이 됩니다. 이 루틴을 매일 쌓다 보면 한 달 후엔 표정이 달라지고 2달 후엔 말투와 눈빛이 변합니다. 그 변화가 바로 회복의 시작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오늘 들으신 모든 내용을 정리하고 뇌와 혈관을 다시 살리는 따뜻한 마무리 메시지로 여정을 끝맺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이름으로 시작되는 새로운 하루를 함께 열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기억력을 살리는 좋은 과일 조합, 그리고 뇌를 지치게 하는 나쁜 습관들. 당신은 그 모든 정보를 머리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지식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작은 한 조각의 과일이, 한 잔의 스무디가 당신의 뇌를 되살릴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루 한 번 단 3분만 투자해 보세요. 그 짧은 시간이 쌓여서 당신의 뇌와 혈관이 새 생명을 얻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뇌의 회복은 느리지만 분명히 진행됩니다. 한번 손상된 기억 회로도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길은 잠시 잊혀졌을 뿐 언제든 다시 이어 붙일 수 있습니다. 그 열쇠는 약도 비싼 보조제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손끝에서 만들어지는 하루의 루틴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릅니다. 이 나이에 뭘 더 바꿀 수 있을까? 그럴 때마다 저는 김 선생님의 말을 떠올립니다. 나이가 아니라 시작의 시점이 중요합니다. 그분은 75세에 뇌 건강 루틴을 시작했고 지금은 사람 이름을 또렷이 기억하며 손편지를 씁니다. 그 변화는 하루아침에 오지 않았지만 매일 아침에 작은 반복이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이제 당신의 차례입니다. 내일 아침 과일 한 조각을 준비해 보세요. 블루베리, 바나나, 사과,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그 한 조각이 바로 당신의 기억을 깨우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뇌와 혈관은 우리 몸의 가장 고마운 동반자입니다. 그들은 평생 쉬지 않고 당신을 지켜왔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돌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이야기의 목적은 단순히 좋은 음식을 소개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다시 주도권을 잡는 법을 알려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이미 그 변화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 화면을 닫는 그 손끝에서 당신의 결심은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당신의 머릿속은 조금 더 맑아지고 조금 더 오래, 조금 더 또렷하게 세상을 기억할 것입니다. 이제 잠시 눈을 감고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내 뇌를 다시 깨운다. 그 한마디가 하루의 리듬을 바꾸는 시작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가장 인상 깊었던 과일 조합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경험이 다른 사람에게 또 하나의 희망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께 이 정보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기억하세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단 한 잔의 스무디, 단 한 번의 선택이면 충분합니다. 당신의 뇌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60세 이상이라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첫 발을 디딜 때 허벅지가 뻣뻣하고 팔을 들면 묵직한 통증이 따라옵니다. 어제 특별히 무거운 걸 든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아플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 탓이지 뭐.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그것은 단순한 노화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영양 불균형의 경고 신호입니다. 근육통은 우리 몸의 경보음과 같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근육이 스스로 회복할 능력이 떨어지고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율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즉, 예전과 똑같이 먹고 움직여도 근육이 회복되지 않는 이유는 흡수율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한국노인의학회에서도 꾸준히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어떻게 흡수시키느냐가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한 70세 남성 환자는 매일 닭가슴살과 계란을 챙겨 먹었는데도 다리 통증이 심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소화 효소가 부족하고 염증 수치가 높았습니다. 즉, 단백질은 먹었지만 몸이 그것을 근육으로 변환시키지 못한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건 더 많은 단백질이 아니라 단백질이 잘 들어가게 돕는 음식들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5가지 음식이 바로 그 역할을 합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1. 근육통을 줄이고 2. 단백질 흡수를 높이며 3.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드는 5가지 음식과 3가지 주의할 점을 모두 알게 되실 겁니다.
그중 몇 가지는 여러분의 부엌 안에 이미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잠깐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서울, 부산, 대구, 혹은 해외에 계신가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 어르신들이 함께 교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채널은 단순히 정보를 전하는 곳이 아니라 서로의 건강을 응원하는 튼튼 라디오 가족이니까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육통을 완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음식 5가지. 그 첫 번째는 많은 분들이 지나치지만 의사들이 노인 단백질 보조식품 1순위로 꼽는 식품입니다. 바로 달걀보다 강력한 단백질 흡수 촉진 음식팔입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고기도 우유도 아닙니다. 조용히 식탁 한쪽에 있지만 우리 몸 안에서는 놀라운 일을 벌이는 존재입니다. 이제 그 첫 번째 음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단백질은 고기나 달걀에서 온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달걀보다 더 강력하게 단백질 흡수를 돕는 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부와 콩류, 즉 식물성 단백질의 핵심입니다. 아니, 식물성 단백질이 동물성보다 약한 거 아니에요? 이 질문은 아주 자연스럽습니다. 실제로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배워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여러 연구가 이 상식을 뒤집고 있습니다.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의 보고에 따르면 노년층에서 식물성 단백질의 흡수율이 오히려 더 안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이유는 단백질 자체보다 함께 들어있는 식이섬유와 식물 효소 덕분입니다. 콩의 단백질은 위장을 자극하지 않으면서도 소화 과정에서 아미노산을 천천히 방출시켜 근육 합성을 지속시킵니다. 이 속도가 바로 노화된 근육에 유리한 지점입니다. 빠른 에너지가 아니라 꾸준한 회복력을 만들어주는 것이죠. 특히 두부 속 리신과 글루타민산 베란은 근육 재생에 필요한 아미노산을 직접 보충해 줍니다. 또한 지방 함량이 낮아가네 부담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70세 이후에는 고기보다 두부 반모, 된장 한 숟갈이 훨씬 이롭다고 의사들은 말합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일본의 장수마을 오키나와 주민들은 하루에 콩 단백질을 1~2ml 섭취합니다. 그들은 고기를 거의 먹지 않는데도 근육 밀도가 70대 후반까지 유지됩니다. 학자들은 그 비결을 식물성 단백질, 플러스 발효식품 조합해서 찾습니다. 즉, 두부와 된장, 청국장, 미소 같은 발효식품이 함께 작용하면서 단백질의 흡수를 돕고 염증을 완화시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던져볼까요? 혹시 두부가 차가워서 소화에 안 좋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건 절반만 맞는 말입니다. 찬 두부를 갑자기 많이 먹으면 위가 놀라긴 하지만 따뜻하게 드거나 구워 먹으면 흡수율이 오히려 상승합니다. 특히 아침에 따뜻한 두부조림 한 접시는 위를 자극하지 않고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게다가 콩에는 이소플라본이라는 한겹 물질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통의 원인인 염증 반응을 조용히 진정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콩 단백질을 섭취한 고령 여성들이 2주 만에 근육통 호소 빈도가 30% 감소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만큼 단백질의 양보다 흡수의 질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두부만 먹어도 충분할까요? 좋은 질문입니다. 단백질 흡수를 높이려면 한 가지 음식보다는 조합이 중요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두부와 함께 섭취하면 근육통 완화 효과를 배로 높여주는 놀라운 조합식, 바로 생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근육통이 있을 때 파스나 진통제에 의존하신 적 있으신가요? 잠시 통증은 사라지지만
다음날 아침이 되면 다시 근육이 뻣뻣해집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약은 통증을 잠시 멈출 뿐 염증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염증을 몸 안에서부터 조용히 진정시켜주는 식품이 있습니다. 바로 생강장입니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향신료가 아닙니다. 그 속에는 진저롤과 쇼가올이라는 천연 항염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이 두 물질은 근육 속의 염증 유발 효소를 억제하고 혈관을 확장시켜 피 순환을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근육에 쌓인 젖산과 노폐물이 빠르게 배출되죠. 그래서 생강은 먹는 팥이라고 불릴 만큼 강력한 자연 진통제입니다. 한 흥미로운 연구가 있습니다. 미국 조지아 대학의 실험에서 매일 생강 투지 약 반 숟갈을 섭취한 사람들은 운동 후 근육통이 25% 이상 감소했습니다. 특히 60세 이상 그룹에서 그 효과가 가장 뚜렷했습니다. 이유는 혈류 개선 덕분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혈관의 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근육 속 노폐물이 쉽게 빠져나가지 못하죠. 그때 생강이 혈관을 열어주면서 통증을 근본적으로 줄여주는 겁니다. 한국 한의학에서도 생강은 오래전부터 기혈순환의 촉진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찐 생강차나 꿀생강은 노인성 근육통, 냉증, 어깨 결림에 효과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생강은 맵고 속 쓰리다고 걱정하지만 그건 날생강을 많이 먹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따뜻하게 끓이거나 꿀에 재우면 자극은 줄고 효능은 남습니다. 의사로서도 저는 그 생강은 약처럼 먹는 음식이라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볼까요? 왜 의사들은 진통제를 권하면서도 생강차를 꾸준히 마시라고 할까요? 바로 몸의 자연 회복력을 끌어올리기 때문입니다. 통증은 억누르는 게 아니라 순환을 통해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리고 생강은 그 순환의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생강을 활용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아침에 생강 조각 1개를 따뜻한 물에 넣어 마시는 것입니다. 그것만으로도 천이 0.5도 상승하고 소화가 개선되며 단백질 흡수력이 높아집니다. 또 두부나 생선 요리에 생강즙을 약간 넣으면 비린내도 잡히고 흡수 효율도 높아집니다. 그런데 생강의 진짜 힘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근 학계에서는 생강이 단백질 합성 효소를 활성화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아직 모든 연구가 일치하지는 않지만 일부 실험에서는 근육세포 내 단백질 생성 속도가 유의미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즉, 생강은 통증을 줄이는 동시에 근육을 재생시키는 이중 효과를 가진 식품인 셈입니다. 혹시 생강을 매일 먹으면 너무 자극적이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드신다면 답은 간단합니다. 생강을 소량씩 자주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특히 두부나 된장국에 넣으면 자극이 완화되고 흡수율도 자연스럽게 올라갑니다. 자, 이제 우리는 통증을 완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도와주는 두 번째 조력자 생강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은 생강과 함께 먹으면 흡수율을 한층 더 끌어올려주는 발효 단백질 식품들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노년기 건강을 연구하다 보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나도 단백질 챙겨 먹는데 왜 근육이 안 생기죠? 이 질문에는 한 가지 공통된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분들의 식탁엔 늘 익히지 않은 단백질만 있고 발효된 단백질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세요. 된장, 청국장, 요거트, 나토, 요구르트, 이 음식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발효 과정에서 효소가 만들어진다는 점입니다. 이 효소들은 단백질을 미리 잘게 쪼개 놓아
우리의 위와 장이 부담 없이 흡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즉, 몸이 일을 덜 해도 근육에 에너지가 들어가는 구조를 만들어주는 것이죠. 한국 당국대 식품과학 연구팀은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되 한 그룹은 일반 단백질 식품 삶은 콩, 닭가슴살, 다른 그룹은 발효 단백질 식품 청국장, 요구르트를 섭취했습니다. 그 결과 발효 단백질 그룹의 아미노산 흡수 속도가 1.6배 높았고 혈중 염증 수치가 현저히 낮았습니다. 즉, 근육 회복뿐 아니라 염증 완화까지 함께 이루어진 셈이죠. 이건 단순한 영양학이 아니라 소화 에너지의 재분배라는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노년기엔 위산 분비량이 줄고 소화 효소가 30일 4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고기나 달걀을 먹고도 속이 더부룩하고 근육으로 변환되지 못한 단백질이 피로감과 통증의 원인이 됩니다. 반면 발효 단백질은 이미 소화가 절반쯤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몸이 부담 없이 흡수하고 곧바로 회복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청국장 속 바실러스 서브틸리스, 바칠룬 숲티리스. 균은 단백질 분해뿐 아니라 혈전, 피덩이, 용의 효과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즉, 근육통을 일으키는 혈액순환 문제까지 해결하는 셈이죠. 이 균은 고온에서도 살아남기 때문에 뜨거운 국에 청국장을 넣어도 효과가 유지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자주 이렇게 권합니다. 청국장은 약입니다. 매일 한 숟갈씩만 드세요. 또 하나 잊지 말아야 할 발효 단백질이 있습니다. 바로 요거트와 나토입니다. 요거트 속 유산균은 장내 세균 밸런스를 잡아주고 나토 속 나토키나아제는 단백질을 흡수하는 효소를 활성화시킵니다. 일본에서는 이를 제2의 근육효소라고 부를 정도죠. 실제로 일본 노인 중 나토를 꾸준히 먹는 사람들은 근육량 감소 속도가 30% 느리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발효 단백질은 냄새가 심하거나 짜서 먹기 어렵지 않나요? 그럴 땐 조합식을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 된장을 풀 때 두부와 생강즙을 함께 넣으면 짠맛은 줄고 흡수율은 3배 높아집니다. 두부의 식물성 단백질 플람, 된장의 효소 플람, 생강의 항염 효과가 서로 보완작용을 하며 근육을 지켜줍니다. 이 조합이야말로 노년기의 단백질 황금 공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근 일부 학자들은 발효 단백질이 과연 근육 합성에 직접 관여하느냐는 논쟁을 제기합니다. 발효로 인해 단백질이 분해되면 근육 합성에 필요한 구조가 약해질 수 있다는 주장도 있죠. 하지만 다수의 연구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를 보여줍니다. 소화가 쉬워진 만큼 아미노산 공급이 일정하게 이루어지고 결과적으로 근육 합성 효율이 더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이건 마치 미리 껍질을 벗겨놓은 과일이 더 빨리 에너지로 전환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결국 핵심은 이겁니다. 많이 먹는 것보다 잘 먹는 것. 노년의 식탁에서 중요한 건 양이 아니라 흡수력입니다. 발효 단백질은 단백질 흡수를 돕고 염증을 줄이며 혈관까지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이것이 바로 근육통을 진정시키는 세 번째 음식의 힘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이 발효 단백질과 함께 섭취하면 근육통 완화 효과가 2배로 커지는 오메가3와 마그네슘의 황금 조합함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4번째와 5번째 음식, 즉 근육통을 완화하고 단백질 흡수를 돕는 황금 조합 하나를 소개할 차례입니다. 이 2가지는 따로 먹어도 좋지만 함께 섭취할 때 놀라운 시너지를 냅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오메가3 지방산과 마그네슘입니다. 먼저 오메가3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오메가3는 생선기름, 특히 고등어, 연어, 정어리,
참치에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이 지방산은 근육 속의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근육 세포막을 유연하게 만들어 단백질 합성 효소의 활성을 높입니다. 쉽게 말해 오메가3는 근육 세포의 문을 열어 단백질이 들어가기 쉬운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하면 단백질을 먹을 때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근육이 회복됩니다. 하버드 의대의 연구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오메가3 보충제를 섭취하게 했더니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평균 30% 상승했습니다. 특히 통증을 자주 호소하던 그룹에서 염증 수치가 눈에 띄게 낮아졌고 근육통이 줄어든 비율도 40%를 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지방이 아닌 근육을 회복시키는 지방 하칸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오메가3가 제 역할을 하려면 몸 안에서 마그네슘이 충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그네슘은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고 단백질을 아미노산으로 분해하는 효소의 점화 플러그 같은 역할을 합니다. 즉,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단백질을 아무리 먹어도 몸이 사용하지 못합니다. 이 둘은 마치 피아노의 건반과 페달 같습니다. 오메가3가 멜로디를 만들어내면 마그네슘이 리듬을 맞춰줍니다. 하나만 빠져도 조화가 깨지죠. 실제로 마그네슘이 풍부한 음식은 생각보다 가까이에 있습니다. 시금치, 아보카도, 호두, 아몬드, 검은콩, 바나나. 이들 식품은 오메가3와 함께 먹으면 근육 회복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로 구운 고등어 한 토막과 삶은 시금치, 그리고 아몬드 한 줌을 곁들이면 단백질 흡수율이 약 1.4배 향상됩니다. 이건 단순한 식이 요법이 아니라 근육 재활 처방식에 가깝습니다. 조금 색다른 팁도 있습니다. 아침 공복에 따뜻한 물 한 컵 플러스 레몬즙 플러스 아마씨 오일 1티스푼을 섞어 마셔보세요. 이 조합은 오메가3의 흡수를 돕고 마그네슘의 세포 이동을 촉진시켜 혈관과 근육을 동시에 깨끗하게 만들어줍니다. 의사로서 저는 이것을 혈관의 윤활제 습관수라 부릅니다. 물론 논쟁도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음식으로 오메가3를 충분히 섭취하기 어렵다며 보충제를 권하기도 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지나친 보충제 섭취는 혈액 응고를 방해하거나 혈당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결국 답은 중간에 있습니다. 하루 2, 3회 자연식품으로 섭취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즉, 약이 아닌 음식으로 채우는 습관이 해답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식탁을 다시 그려볼까요? 아침엔 두부와 된장국, 점심엔 생강을 넣은 생선구이, 저녁엔 시금치와 견과류, 그리고 청국장 한 숟갈. 이렇게 하루를 구성하면 몸은 점점 따뜻해지고 통증은 조용히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바로 단백질이 근육으로 바뀌는 식단 리듬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반대로 이런 좋은 음식의 효과를 완전히 없애버리는 근육통을 악화시키는 잘못된 식습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특히 첫 번째 함정은 많은 분들이 좋다고 믿는 음식에 숨어 있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사 선생님, 근육을 키우려면 고기를 많이 먹어야 한다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단백질은 근육의 재료이죠. 하지만 그 말에는 중요한 조건 하나가 빠져 있습니다. 바로 과하면 독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단백질은 분명 필요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단백질을 처리하는 장기, 특히 간과 신장의 기능이 떨어집니다. 즉, 40대 때는 문제없던 양이 70대에는 과잉이 되는 겁니다. 이 과잉 단백질은 체내에서 분해되지 못하고 요산과 암모니아로 바뀌어 근육과 관절,
혈관을 자극합니다. 결과적으로 근육통이 완화되기는커녕 오히려 통증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생깁니다. 서울의대 노인의학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육류 단백질을 과다하게 섭취한 60세 이상 남성 그룹은 적정량을 섭취한 그룹보다 근육통 호소율이 2.3배 높았습니다. 이건 단백질이 문제라기보다 그걸 처리할 몸의 여력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즉, 고기를 덜 먹는 게 아니라 몸이 받아들일 만큼만 먹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특히 붉은 고기, 소고기, 돼지고기는 단백질뿐 아니라 포화지방이 많습니다. 이 지방은 혈관을 좁히고 근육으로 가는 산소 공급을 막아 통증을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기름을 제거하고 채소와 함께 조리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불고기보다 두부와 야채를 곁들인 수육이 훨씬 낫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단백질 섭취의 70%를 식물성, 30%를 동물성으로 유지한 노년층이 순수 육류 위주의 식단을 가진 사람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빠르고 피로감도 적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단백질 고기라고 생각해 아침마다 소시지, 햄, 베이컨을 드십니다. 이런 가공육에는 염분과 인산염, 방부제가 많습니다. 이 성분들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뿐 아니라 혈관 염증을 일으켜 통증을 유발합니다. 게다가 나트륨은 마그네슘을 배출시키기 때문에 앞서 섭취한 좋은 영양소의 효과도 사라집니다. 여기서 한 가지 의학적 논쟁이 있습니다. 노인에게 고단백식은 근감소증 예방에 필요하다는 주장 vs 고단백식은 신장 부담으로 오히려 근육 손실을 유발한다는 주장입니다. 이 논쟁은 아직 완전히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한 가지 사실만은 분명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는 것보다 잘 흡수하게 돕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즉, 품질과 균형이 양보다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먹는 게 적당할까요? 의학적으로 권장되는 70세 이상 노인의 단백질 섭취량은 체중 1kg당 0.81g입니다. 예를 들어 체중이 60kg라면 하루 60g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 이상을 먹는다면 꼭 두부, 콩, 생선, 달걀 등을 섞어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또한 하루 중 한 번은 반드시 채소 플러스 단백질 발수 발효식품이 함께 들어간 식사를 하세요. 예를 들어 점심에 두부 된장국, 저녁에 생강 넣은 생선조림, 그리고 아침에 요거트를 곁들이면 고기를 줄여도 근육 회복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고기를 꼭 먹고 싶을 땐 식초나 파인애플즙에 10분 정도 재워보세요. 그 속의 효소가 단백질 구조를 미리 분해해 흡수율을 높이고 위 부담을 줄여줍니다. 즉, 같은 고기라도 먹는 방식이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고기는 줄이는 것보다 조절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지나친 육류 단백질은 근육통의 원인이 되지만 균형 잡힌 단백질은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이 차이를 아는 것이 바로 건강한 노년의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건강에 좋다고 믿고 있는 또 다른 함정, 건강보조제 과신의 덫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서랍 속에도 그 위험이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요즘 TV나 유튜브 광고를 보면 이런 문구가 넘쳐납니다. 근육을 살려주는 단백질 보충제, 하루 한 포로 활력 충전, 의사들도 먹는 프리미엄 단백질, 이런 말에 혹해 매달 꽤 큰 돈을 들여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보충제는 약이 아니고 음식도 아닙니다. 즉, 몸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영양이 아니라는 뜻이죠. 저는 병원에서 이런 환자를 자주 봅니다. 선생님, 단백질 파우더를 매일 먹는데도 팔에 힘이 안 들어가요. 검사를 해보면
간 수치가 올라가 있고 소화 효소가 약해져 있습니다. 문제는 몸이 그 단백질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말 형태의 보충제는 단백질 구조가 인위적으로 변형돼 있어서 노화된 장과 간이 그것을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혈중에 남은 단백질 찌꺼기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통을 악화시킵니다. 물론 일부 의사들은 흡수가 빠르니 좋은 선택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건 젊고 건강한 사람들에게나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60세 이후에는 흡수가 빠른 것보다 부드럽고 지속적인 단백질이 더 중요합니다. 즉, 자연식에서 천천히 흡수되는 단백질이 근육 회복에 훨씬 유리하죠. 서울 성모병원에서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단백질 보충제를 장기 섭취한 70대 그룹은 섭취하지 않은 그룹보다 간 피로지수 AST, ALT가 평균 28% 높았습니다. 그중 상당수는 몸이 더 무겁고 피곤하다고 호소했습니다. 즉,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기 전에 간이 먼저 지쳐버린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근육은 오히려 더 약해졌습니다. 한편 미국의 스포츠 영양학회에서는 이 문제를 두고 흥미로운 논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단백질 보충제가 근감소증 예방에 유용하다고 주장하고, 다른 학자는 장기 섭취 시 간과 신장 부담이 치명적이라고 경고합니다. 아직 완전한 결론은 없지만 의료 현장의 현실은 이미 말해줍니다. 보충제 남용은 오히려 몸을 지치게 만든다는 것을요. 그렇다면 보충제를 완전히 끊어야 할까요? 꼭 그렇진 않습니다. 식사로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기 어려운 경우 의사 처방 아래에서 보충용으로 소량만 드신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준은 식사를 대체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 끼를 파우더로 대신하는 순간 몸은 소화 기능을 멈추고 스스로 단백질을 받아들이는 능력을 잃습니다. 그게 바로 근육 노화의 가속 버튼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조언합니다. 보충제는 보조입니다. 중심은 음식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파우더 대신 요거트 플라, 두부 플라, 생강즙 플러스 아몬드가 들어간 스무디를 만들어 보세요. 흡수율은 비슷하지만 간 피로는 훨씬 적고 몸이 훨씬 따뜻해집니다. 무엇보다 이건 음식이니까요. 한 가지 작은 실험을 권합니다. 일주일만 보충제를 끊고 하루 3끼에 자연 단백질, 콩, 생선, 발효식품을 넣어보세요. 대부분 3, 4일 만에 몸이 덜 붓고 통증이 줄었다고 느끼실 겁니다.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간과 신장이 회복되며 염증 반응이 줄어든 결과입니다. 혹시 이 말을 들으며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하지만 TV에서 의사도 먹는다던데요. 그건 광고의 언어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말하는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는 의사와는 다릅니다. 진짜 의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음식이 약입니다. 보충제는 음식이 부족할 때 잠시 돕는 손일 뿐입니다. 결국 핵심은 간단합니다. 근육을 살리고 싶다면 가루보다 씹는 단백질, 즉 자연 그대로의 식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게 바로 근육통을 줄이고 흡수력을 살리는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겉보기엔 무해해 보이지만 근육을 조용히 공격하는 달콤한 간식의 함정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아마 많은 분들이 매일 하는 작은 습관일 겁니다. 나는 단 것을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하루에도 여러 번 숨어있는 당분물을 섭취하고 있습니다. 커피 믹스 한 잔, 과일 주스 한 컵, 식후에 먹는 조각 케이크나 꿀 한 숟갈까지. 이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근육통을 조용히 악화시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 당분이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당분은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효소를 마비시키고
몸 안의 염증 반응을 촉진합니다. 특히 과당 프룩토스는 간에서 대사될 때 AGE 당화 최종 산물이라는 독성 물질을 만들어냅니다. 이 AGE는 근육과 혈관 벽에 들러붙어 세포의 탄력을 떨어뜨리고 통증 수용체를 과민하게 만듭니다. 결국 근육은 단단하게 뭉치고 통증은 더 깊어집니다. 서울의대 임상영양팀은 60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식습관을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하루 평균당 섭취량이 50글 넘는 그룹은 그 이하인 그룹보다 근육통 호소 빈도가 약 1.8배 높았고 단백질 흡수율은 눈에 띄게 낮았습니다. 즉, 설탕이 많을수록 단백질이 몸에 머물지 못하고 피로물질로 바뀌는 것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단맛은 단백질을 분해하는 효소의 활동을 약 40% 억제합니다. 이건 단순히 달면 해롭다는 차원이 아닙니다. 몸이 단백질을 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아예 차단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당이 많은 간식과 함께 먹으면 효과가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달달한 우유 커피나 단맛 나는 요거트, 시럽이 든 견과류 스낵은 단백질 도둑가람쥐라 불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역설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이 없으면 힘이 안 난다고 하십니다. 이건 단순히 입맛 문제가 아니라 호르몬 반응의 착각입니다. 당을 먹으면 인슐린이 급격히 올라가 뇌가 에너지가 생겼다고 느끼지만 실제로는 혈당이 급락하면서 피로감이 심해집니다. 결국 근육은 에너지를 잃고 통증이 찾아옵니다. 이걸 완단맛피로 증후군치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완전히 단 것을 끊어야 할까요? 그건 또 아닙니다. 몸이 당을 원할 때는 정제된 설탕 대신 자연식 단맛으로 바꿔보세요. 예를 들어 바나나, 고구마, 단호박, 대추 또는 꿀 한 방울 같은 자연식 당분은 흡수 속도가 느려서 인슐린을 천천히 자극합니다. 이렇게 하면 단백질 합성에 필요한 균형이 깨지지 않습니다. 즉, 당을 조절하는 것이 단백질을 지키는 길입니다. 하나 더, 단맛을 줄이려면 식사 순서가 중요합니다. 식사 후 바로 간식을 먹으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가지만 식사 2시간 후 따뜻한 차와 함께 과일 한 조각을 먹으면 혈당 상승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특히 생강차, 계피차, 보리차는 혈당을 안정시키고 염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건 단순한 식후 습관이 아니라 근육통 예방에 하루 루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일부 학자들은 당이 근육통과 직접 연관이 없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하버드 공중보건대 연구에서는 혈당이 높을수록 근육 회복 속도가 느리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당이 염증 경로를 자극해 근육 재생세포의 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입니다. 즉, 통증과 당의 관계는 간접적이지만 결과는 분명합니다. 혹시 오늘도 커피 믹스를 2잔 이상 드셨나요? 그렇다면 오늘 하루 단백질이 근육으로 가는 문이 조금 닫혔을지도 모릅니다. 내일부터는 그 커피 믹스 대신 따뜻한 보리차나 생강차로 바꿔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근육통을 줄이고 흡수력을 살리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섹션에서는 많은 분들이 모르는 또 하나의 적, 밤늦은 식사 습관, 이 근육통을 악화시키는 이유를 다루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소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몸의 단백질 리듬을 깨뜨리는 행동입니다. 잠들기 전에 뭔가 조금 먹으면 잠이 잘 오던데요. 밤에 속이 허하면 단백질 쉐이크 한 잔 정도는 괜찮죠. 이런 말을 진료실에서 하루에도 몇 번씩 듣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밤늦은 식사는 단백질의 적이며 근육통의 친구입니다. 우리 몸은 밤 10시 이후부터 복구 모드로 전환됩니다. 이 시간대에는 세포가 휴식을 취하며 낡은 단백질을 분해하고
새로운 단백질로 교체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음식을 먹거나 단백질을 섭취하면 소화기관이 다시 깨어나면서 복구 과정이 지연되거나 방해받습니다. 즉, 근육이 쉬어야 할 시간에 위와 간이 일하느라 몸 전체가 과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밤마다 피로가 쌓이고 아침에 몸이 더 뻣뻣해집니다. 특히 단백질 흡수 효소는 밤 시간대에 활동이 거의 멈추는데 이때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부분 찌꺼기 단백질나로 남습니다. 이 찌꺼기들은 혈관을 타고 돌다가 염증 반응을 일으키고 근육통의 원인이 됩니다. 서울 아산병원의 연구에 따르면 밤 9시 이후 단백질식 고기, 우유, 단백질 음료를 섭취한 노년층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아침 근육통 호소율이 2001배 높았고 수면 중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35% 감소했습니다. 성장 호르몬은 근육 재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호르몬이 줄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어도 몸이 회복 명령을 내리지 못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역류와 소화 불량입니다. 노년기엔 위 근육이 약해져 있어 밤에 먹은 음식이 그대로 식도 쪽으로 올라오기도 합니다. 이 현상은 수면 중 가슴 통증, 어깨 결림, 두통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자다가 어깨가 결려서 깨요 라고 말하지만 사실 원인은 늦은 식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 단순히 소화 문제가 아니라 근육의 회복을 방해하는 생활습관 질환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연구를 소개하겠습니다. 일본 게이오 대학에서는 70대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단백질 섭취 시간대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단백질 식사를 한 그룹은 3개월 뒤 근육량이 평균 5% 증가한 반면 밤에 단백질을 먹은 그룹은 오히려 근육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얼마나 먹느냐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결론이 나온 겁니다. 그렇다면 늦은 밤 배가 고플 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럴 때는 하복구를 돕는 가벼운 음식들을 선택하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생강차, 꿀물 한 스푼, 혹은 요거트 한두 숟갈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건 소화를 방해하지 않으면서 혈당과 천을 안정시켜 숙면을 돕습니다. 반대로 단백질 쉐이크, 우유, 빵, 고기 반찬은 피해야 합니다. 이건 수면 중 위를 계속 작동시키고 단백질 흡수율을 오히려 떨어뜨립니다. 한 가지 더, 많은 분들이 늦은 저녁을 먹지 않으면 근육이 빠진다고 걱정하시지만 그건 잘못된 공포입니다. 근육은 밤에 먹은 단백질이 아니라 낮 동안 움직이며 만들어진 미세한 손상을 수면 중 복구하면서 생깁니다. 즉, 밤에 먹는 게 아니라 낮에 움직이는 것이 근육의 진짜 밥입니다. 혹시 오늘도 밤 10시 이후 식사를 하셨다면 내일부터는 시간을 조금만 앞당겨 보세요. 저녁 6시 사이에 식사를 끝내고 잠자기 전에는 따뜻한 차로 몸을 달래는 습관. 이 단순한 변화 하나로 아침 통증이 줄고 단백질 흡수율이 눈에 띄게 높아질 것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의 단계로 들어갑니다. 음식이 통증을 이기는 순간 몸의 변화가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제 희망의 페이지로 넘어갈 시간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천천히 떠올려 보세요. 두부, 생강, 발효 단백질, 오메가3, 마그네슘. 이 5가지는 단순한 영양소가 아닙니다. 이들은 서로 맞물려 몸이 스스로 치유하는 회로를 켜줍니다. 이 회로가 켜지는 순간 근육은 다시 부드러워지고 통증은 조용히 물러갑니다. 그 순간을 저는 회복의 전환점이라 부릅니다. 그 전환점은 생각보다 단순하게 찾아옵니다.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덜 무겁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덜 뻐근하며 밤에 눕기 전에 허리가 조금 가벼워지는 느낌. 이건 약의 효과가 아니라
세포가 회복 리듬을 되찾았다는 신호입니다. 즉, 몸이 스스로를 복구할 힘을 되찾은 겁니다. 근육통은 사실 단백질의 문제가 아니라 순환과 흡수의 문제였습니다. 좋은 단백질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혈류가 막히고 효소가 제 역할을 못하면 그건 단순히 음식 찌꺼기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뤘던 5가지 음식은 이 순환의 문을 하나씩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생강은 혈관을 열고, 두부는 흡수를 돕고, 발효 단백질은 소화를 덜어주며, 오메가3는 세포막을 부드럽게 하고, 마그네슘은 근육의 이완을 유도합니다. 이 과정이 반복되면 몸은 스스로 회복 루프를 완성하게 됩니다. 즉, 음식이 통증을 이기는 순간이 오는 것이죠. 실제로 한 환자 이야기를 해드릴까요? 72세 여성 환자분이 있었습니다. 무릎 통증으로 밤에 잠을 설쳤고 진통제를 달고 살다시피 했습니다. 그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죠. 선생님, 이제 약을 먹기 싫어요. 음식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저는 두부, 청국장, 생강차, 고등어, 시금치, 견과류, 이 5가지를 매일 식단에 포함시키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3주 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무릎이 덜 붓고 다리가 따뜻해졌어요.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었습니다. 검사 결과 염증 수치 CRP가 절반 이하로 감소했죠. 음식이 몸을 바꾼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늘 변화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 문제는 약이 부족한 게 아니라 회복의 시간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음식입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언어로 된 약입니다. 매일 먹는 식사가 결국 우리의 근육, 혈관, 마음을 결정합니다. 이쯤에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당신의 식탁은 지금 회복을 돕고 있나요? 아니면 방해하고 있나요? 그 답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자연의 색이 보인다면 당신의 몸은 이미 회복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두부의 하얀색, 생강의 노란색, 시금치의 초록색, 생선의 은색. 이 색들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몸이 기억하는 치유의 신호입니다. 음식이 통증을 이기는 순간 몸은 다시 믿음을 배웁니다. 아, 나는 아직 회복할 수 있구나. 그 믿음이 생기면 근육은 단단해지고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진짜 변화가 시작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실제로 이 변화를 겪은 환자들의 이야기와 학계가 주목한 연구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여정은 바로 여러분의 내일을 보여줄 것입니다. 음식의 힘은 조용하지만 꾸준합니다. 처음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던 분들도 3주, 4주가 지나면 자신도 모르게 깨닫습니다. 통증이 줄고 몸이 가벼워졌다는 것. 이건 기적이 아니라 과학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들과 세계 여러 연구가 함께 증명한 그 결과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74세의 김 어르신. 10년 넘게 어깨 통증으로 병원을 다니셨습니다. 진통제를 끊을 수 없었고 근육 주사를 맞으면 잠시 나아지지만 며칠 뒤면 다시 아팠습니다. 그분이 어느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보다 음식을 믿어보겠습니다. 그때부터 두부와 생강, 청국장, 고등어, 시금치를 매일 식탁에 올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주째 되는 날, 그녀는 제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밤에 어깨가 덜 아파요. 파스 붙이지 않아도 자요. 3개월 후 MRI를 찍어보니 어깨 주변의 염증 수치가 확실히 감소해 있었습니다. 그녀는 지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약이 아니라 내 몸의 습관이 치료해 준 거예요. 비슷한 사례는 세계 곳곳에서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대 의대에서는
65세 이상 근육통 환자 120명을 대상으로 식이 개선 프로그램을 6주간 진행했습니다. 그중 식물성 단백질, 팔스, 오메가3, 파산스 발효식품을 병행한 그룹은 진통제 사용률이 48% 감소, 근육 회복 속도는 1.5배 빨랐습니다. 놀라운 건 그들의 기분 상태도 함께 개선되었다는 점입니다. 몸의 염증이 줄어들면 뇌의 피로 신호도 함께 줄기 때문입니다. 즉, 음식이 근육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회복시킨다는 뜻이죠. 또 한 가지, 일본 나고야대의 실험에서도 흥미로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70대 노인 80명을 두 그룹으로 나누어 한쪽은 단백질 파우더, 다른 한쪽은 된장국 생선 요거트를 중심으로 한 자연식 식단을 유지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8주 뒤 자연식 그룹은 근육 단백질 합성률이 35% 더 높았고 피로 회복 시간은 절반 이하로 단축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자연식이 인공식보다 효율적이라는 것. 물론 모든 변화가 쉽게 오는 건 아닙니다. 처음 1, 2주는 몸이 낯선 리듬에 적응하느라 조금 더 피곤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를 넘기면 몸이 스스로 변화를 만듭니다. 한 환자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전엔 음식을 먹는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몸과 대화하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 말이 저는 참 마음에 남습니다. 의학의 목표는 결국 몸이 스스로 말하게 하는 것이니까요. 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런 논의도 있습니다. 식이 변화가 실제로 근육세포 수준에서 작용하느냐. 이에 대한 최근 연구들은 긍정적입니다. 2023년 발표된 유럽 노인의학 저널에 따르면 식물성 단백질과 한겸 성분을 포함한 식단을 유지한 노년층은 단백질 합성 효소인 mTOR의 활성도가 일반 식단보다 약 20% 높았습니다. 즉, 음식이 단순히 영양을 주는 게 아니라 세포의 스위치를 켜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도 느끼셨을 겁니다.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훨씬 단순합니다. 무엇을 먹느냐, 언제 먹느냐, 얼마나 믿느냐. 이 세 가지가 회복의 방향을 정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근육통을 이기고 단백질 흡수를 회복시키는 진짜 변화의 공식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일상 속에서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 작은 실천이 왜 노년의 회복 루틴이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섹션은 당신이 오늘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한 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두부 한 모, 생강 한 조각, 청국장 한 숟갈, 그리고 고등어 한 점, 시금치 한 줌. 이 단순한 음식들이 만들어낸 변화의 이야기를 들으셨죠? 여러분의 몸은 지금 그 이야기를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노화는 누구에게나 찾아오지만 통증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약 대신 음식을 선택하는 순간 몸은 놀라운 속도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아주 작은 실천에서 시작됩니다. 아침에 따뜻한 물 한 잔, 그 안에 생강 몇 조각을 띄워 마시는 것, 점심엔 두부 된장국 한 숟갈, 저녁엔 시금치와 생선, 견과류를 곁들이는 것. 이 세 끼가 모여 하루의 흐름을 만들고 그 하루가 모여 새로운 몸을 만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이도 있고 다시 근육이 생길까 싶어요. 하지만 제가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보여줬습니다. 70세, 80세라도 근육은 여전히 반응합니다. 몸은 나이를 모릅니다. 다만 우리가 주는 영양과 습관의 언어에 반응할 뿐입니다. 그 언어가 약이 될 수도 독이 될 수도 있죠. 이제부터는 그 언어를 바꿔보세요. 당신의 몸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괜찮아.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야. 혹시 이 영상을 보며 나도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 신호입니다.
당신의 몸은 이미 변화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서 단 한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게 두부든 생강차든 혹은 밤늦은 간식을 줄이는 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도시 이름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울입니다. 부산이에요. 대구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 짧은 인사 하나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함께한다는 느낌이 우리를 다시 건강으로 이끌어줍니다. 그리고 하나 더. 오늘 들으신 5가지 음식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음식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이 채널의 생명입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더 많은 어르신들이 건강을 되찾는 길을 찾게 될 겁니다.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공유는 이 정보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되는 작은 손길입니다. 그 손길이 모여 누군가의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니라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연결이니까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들은 음식 하나, 습관 하나라도 몸이 기억하게 해주세요. 그 기억이 근육이 되고 활력이 되고 다시 걸음을 가볍게 만들어줄 겁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튼튼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감사합니다.